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저축의 중요성과 소득, 소비, 저축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이자, 인플레이션 및 세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소비, 저축.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받는 봉급이 소득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비교해서 수입이란 무엇일까요? 수입은 가계 내로 유입되는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받는 봉급뿐만 아니라 만기가 되어 찾은 저축 상품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해서 받은 돈 등 모두 수입에 포함됩니다. 소득은 원천에 따라서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봉급이나 상여, 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은 재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낮다고 하겠습니다. 이전소득은 정부 보조금이나 상속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은 발생의 규칙성에 따라서 경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금 같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경상소득이라고 합니다. 가계는 예측 가능한 정기적인 소득인 경상소득을 기반으로 지출과 저축,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일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임시소득 또는 비경상소득이라고 합니다. 경조금이나 퇴직금, 일회성 보너스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임시소득은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계의 지출과 저축, 투자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밖의 임시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부채를 사용 안 하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실질가치 여부에 따라서 소득을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수준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을 화폐 액면가치 그대로 나타낸 것이 명목소득입니다. 명목소득은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력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것인데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반영해서 구매력을 평가한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가게의 소득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에 물가지수는 100에서 150으로 올랐다면 실질소득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명목소득은 분명히 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명목소득 60만 원을 물가지수 15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실질소득을 구해보면 4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명목소득이 10만 원 늘어났을지라도 물가 상승을 감안해 보면 실질소득은 6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 중에서 가처분 소득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처분이 가능한 소득,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 중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지출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과 같은 비소비 지출을 빼고 남은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을 소비나 저축, 투자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실제 가계가 소비 지출과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 유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소득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30.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 근로소득이 6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소득이 18.7%, 이전소득이 13.5%, 재산소득이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가처분 소득은 426.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이란 무엇일까요? 지출은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기 위해서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출은 가계의 소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값으로 활용됩니다. 지출도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경상지출은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기타 각종 요금 등을 말합니다. 임시지출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지출이 생기거나 규칙적이지 않은 지출을 말합니다. 의료비, 손님 접대비, 의류 및 가구 구입비 등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지출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월세, 세금, 이자 비용 등과 같이 지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고정지출 또는 정액지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식료품비, 교양 오락비 등과 같이 가계의 의도에 따라서 지출 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변동지출이라고 합니다. 가계가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출의 축소가 필수적일 텐데요. 변동지출 중에서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배운 가처분 소득은 비소비지출을 가계의 소득에서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계는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을까요? 통계청의 2019년 가계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 중에서 음식, 숙박이 1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식료품, 비주류 음료, 교통비, 주거, 수도, 광열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저축을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도록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사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는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을 낮출 수 있으므로 소비 행동이 이루어지는 구매 단계별로 합리적인 소비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전에는 예산을 작성하고 합리적으로 소비 지출을 배분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소비 지출 배분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가 욕구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가족이나 친구, 각종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나 소비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단계에서는 구매 시점, 구매 장소,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상품의 특성과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구매 시점은 계절, 주중, 주말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게 구성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매 장소는 백화점이나 일반 소매점, 창고형 대형 할인점,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과 인터넷, TV 홈쇼핑, 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법이나 일시불 또는 할부로 결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현금 결제에 비해서 충동구매나 과소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구매가 되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매 후에는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계의 저축과 소비 지출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매 후에는 구매한 제품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후회하는 등의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자료를 보면서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합리적인 소비의 유형 중 첫 번째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흔히 사용하던 운송수단인 포장마차를 말하는데, 당시에는 금광이 있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다른 사람들을 따라 서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나 모임 등의 소비를 따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나 유행을 쫓아가거나 좋아하는 유명 스타가 나오는 광고를 보고 소비하는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소비의 유형 중 두 번째는 양떼 효과입니다. 양떼 효과는 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거나 소외되기 싫어 그 행동이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다른 사람을 따라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뒤처지기 싫어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소비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소비의 유형 중 세 번째는 스놉 효과입니다. 스놉 효과는 속물 효과라고도 하며 밴드웨건 효과와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려는 소비 행동을 말합니다. 사치스럽더라도 본인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가치 판단에 의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행동은 아닙니다. 마지막 비합리적인 소비의 유형은 베블렌 효과입니다. 베블렌 효과란 상류층이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고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치품을 소비하는 행동을 말하며, 가격이 오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과시 욕구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이나 최고가 제품을 소량 한정 판매할 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비합리적 소비 행동이 포함됩니다. 앞서서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저축이란 무엇일까요? 저축이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된 일자에 이자와 원금을 확실하게 회수해서 안정적인 미래 소득을 얻는 것이 저축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동기로 저축을 하는 것일까요? 저축의 동기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서 소득과 지출의 일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 자녀 교육 및 결혼, 은퇴 이후의 노후의 삶에 대비한 저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로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상속적 동기에 의한 저축으로 자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축과 투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본래 아껴서 쌓아둔다는 저축의 개념 속에는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도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받는 저축과 달리 투자는 미래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익이 매우 적거나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2. 저축의 가치.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리와 복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달리를 적용한 미래가치는 현재 가치에 1 더하기 연이자율 곱하기 저축연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가 합쳐진 단어로서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리를 적용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를 붙여서 미래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복리를 적용한 미래가치는 현재 가치에
1 더하기 연이자율을 저축 연수 거듭제곱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연 4% 이자율로 3년간 저축한다면 미래 가치는 얼마일까요? 먼저 달리를 적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0.0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면 112만 원이 됩니다. 복리를 적용한다면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0.04의 3승 이렇게 계산하면 112만 4,864원이 됩니다. 같은 4% 이자율을 하더라도 복리를 적용할 경우에 저축의 미래 가치가 더 크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리와 복리의 차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급격히 커집니다. 이 그래프는 100만 원을 연 4% 이자율로 저축한 경우 자산이 10년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연 4% 이자율의 금융상품에 저축할 때 50년 후에 달리를 적용하면 300만 원이 되지만 복리를 적용하면 710만 원이 넘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100만 원을 30년 동안 저축할 경우에 연 이자율이 각각 4%, 8%, 12%라면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연 4%에서 8%나 12%로 되었을 때 달리의 경우에는 순이자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 360만 원으로 단순히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반면에 복리의 경우에는 순이자가 224만 원에서 906만 원, 2,896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더욱 커지는 복리 상품이 달리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관계로 계산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72의 법칙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복리 효과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72의 법칙이란 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돈을 연 5%의 복리 상품에 넣는다면 원금이 2배인 200만 원으로 불어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답은 72를 5로 나눈 값인 14.4년입니다. 또한 72의 법칙은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10년 안에 원금이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수익을 내야 할까요? 답은 72를 10으로 나눈 값인 연 7.2%입니다. 이렇게 72의 법칙을 이용하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나 자금 운용기간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저축액이 큰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30년 후 필요한 노후 자금을 5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매달 일정액의 저축을 통해서 모으려고 할 때 이자율에 따라서 저축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1%라면 매월 저축액이 119만 1,531원이 되어야 합니다. 5%라면 거의 절반인 60만 775원이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가 12%였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자율을 12%로 가정하게 되면 매월 저축액이 14만 3,063원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결국 30년 동안 동일한 5억 원을 모으는 데 필요한 저축액이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억 원을 은행에 맡겨두고 20년 동안 원리금을 매월 일정액씩 찾았을 때 이자율에 따라서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가 1%라면 매월 인출액은 229만 9,472원입니다. 2%라면 252만 9,417원입니다. 5%라면 329만 9,779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 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550만 5,431원으로 월 인출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노후 대책을 위해 모아둬야 할 자금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 동일한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투자해서 얻게 되는 수익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실질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금리란 말 그대로 표면상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질금리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 2.5% 이자를 지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에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2%였다면 실질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연 0.5%에 불과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저축한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미래로 이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축에 있어서 세금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서 금융회사가 일률적으로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 상품과 세금 우대 상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상호금융에는 지역농축협, 지구별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만이 해당되며 저축은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형저축, 보험, 펀드의 경우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됩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 중 저축기간을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가입 시 비과세를 요청하면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저축상품의 종류별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과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저축상품. 저축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축상품은 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예금자가 요구를 하면 은행이 바로 돈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뜻의 예금입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돈을 불린다기보다는 돈을 보관하겠다는 목적이 강한 그런 저축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불 예금은 금리가 낮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한 사람이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구불 예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구불 예금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MMDA 등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일반적으로 예치 금액, 예치 기간, 입출금 횟수 등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생활자금과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수단이 되고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상거래로 취득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이자는 없으며 가입 대상은 신용과 자산 상태가 양호한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입니다. 가계당좌예금은
개인 가계수표 발행을 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전 금융회사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요. 무이자인 일반 당좌예금과는 다르게 은행에 자율적으로 정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입니다. MMDA는 머니 마켓 디파짓 어카운트의 약자인데요.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고객이 맡긴 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렇게 얻은 이익을 확정금리 이자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데 적합한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MMDA와 유사한 상품으로 MMF와 CMA가 있는데요. MMF는 머니 마켓 펀드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입니다. 먼저 MMF는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하는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좌 이체와 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CMA는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MMF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MMDA처럼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증권회사의 CMA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축성 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성 예금은 예금의 납입과 인출 방법에 대해 특정한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입니다. 저축성 예금은 인출에 제약이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현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을 예금에 비해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습니다. 저축성 예금은 크게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적금과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는 예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축성 예금 상품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정기예금은 예치 기간을 사전에 약정해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는 기한부 예금을 말합니다. 정기예금에 양도성이 부여된 상품으로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CD는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최소 발행 단위가 1,000만 원이고 최소 만기는 30일 이상입니다. 가입자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는 무기명 방식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중도 환매가 허용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서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실세금리 연동 정기예금 상품은 일정 기간마다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여기서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주기를 회전기간이라고 합니다. 금리 상승 시에 다음 회전기간부터 상승된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 유리한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 시에는 다음 회전기간에 낮아진 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리 하락 시에는 다소 불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으로 만기 지급식, 월 이자 지급식, 회전기간별 이자 지급식 등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에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입니다. 정기 적금 상품은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는 정액 적립식 상품과 적립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 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목적형 정기적금도 있습니다. 한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통 예금보다 이자가 많지만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서 유동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약정한 이자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지급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어서 2009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전 금융회사를 통해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납입 기간은 별도로의 만기 없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에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당해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서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이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 원, 기타 광역시의 경우 250만 원, 기타 시군의 경우 200만 원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2018년에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데요. 적용되는 금리가 높고 최대 10년간 이자 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저축 상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정보포탈 파인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저축을 선택하면 현재 은행에서 판매 중인 각종 정기예금, 적금 상품과 상품별 금리 비교가 가능합니다. 4. 저축 상품 선택 시 고려 사항과 예금자 보호 제도.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저축 상품의 특성과 거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주거래 은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과의 거래 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입니다. 따라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하나의 은행에 집중시키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금 우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종합저축인 경우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면제되는데요.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전 금융회사에서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만기가 된 예적금은 바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만기일 이후부터는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예금금리 변동 내역 통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정기 예적금의 금리 변동 시에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좌 이체 시에 은행 창구에 비해서 자동화 기기나 인터넷 뱅킹 등을 사용할 때 수수료가 낮습니다.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의 은행 수수료 비교 공시를 통해서 수수료가 더 저렴한 은행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착오로 인해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서 수취은행 및 수취인에게 동사실을 알린 후에 수취인의 반환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어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는 사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거래 관련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는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휴대폰 문자 또는 스마트폰 앱 알림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서비스는 월세 등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자동 이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무통장 무카드 인출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계좌 개설 은행의 ATM에서 예금 인출 및 이체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굳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은행, 제2금융권 등에 개설된 계좌 및 잔액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각종 계좌의 자동 이체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도 실제로 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도산할 조짐을 보이면 예금 인출 쇄도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별 예금자들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취지로 만든 사회적 안전망이 바로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기관이 금융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처했을 때 금융회사 대신에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많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은 금융회사별로 산정되므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씩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천만 원을 가입하는 경우 만기시 원리금은 5,1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원금 5천만 원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정기예금에 4,900만 원을 가입한 경우라면 원금 4,900만 원과 이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 개정으로 2016년 6월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역시 1인당 5천만 원이 한도이고요.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펀드나 일부 보험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서 보호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기금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보호를 받는 셈입니다. 지역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입한 예적금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중앙회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기금 또는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에는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 있고 비보호 금융상품에는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금융투자상품, 은행 발행채권,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에는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자기 신용대주 담보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 있고 비보호 금융상품에는 금융투자상품, 청약자 예수금, 환매조건부채권, 주가지수 연계증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증권사 발행채권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에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 있고 비보호 금융상품에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전액보험계약, 주계약 등이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에는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등이 있고 비보호 금융상품에는 금융투자상품,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종금사 발행채권 등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에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이 있고 비보호 금융상품에는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대표적인 저축 상품은 예금이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저축 상품의 특성과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세금 우대 상품을 활용하며 만기된 예금이나 적금은 바로 찾아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의 원리금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예금 및 적금 상품 비교하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의 경우 원금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안전하게 목돈을 마련하려면 예금이나 적금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각 금융회사들이 어떤 예금과 적금 상품을 제공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기 번거로우셨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나에게 꼭 맞는 예금 및 적금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PC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파인을 검색한 후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공통 박스를 클릭, 금융상품 한눈에를 터치합니다. 이때 목돈을 맡겨 이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정기 예금 상품을, 반대로 목돈 마련을 위해 꾸준히 저축할 목적인 경우라면 적금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정기 예금을 터치해 볼까요? 이때 나타나는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창을 닫으면 이렇게 정기 예금 상품들이 나타나는데요. 상품에 대해 살펴보기 전 용어 설명 부분을 터치하면 정기 예금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란 1년 기준 이자율로 만기 6개월 상품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이자율임을 유의해야 하고, 세후 이자율은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를 차감한 금리를, 세전 이자율은 차감 전 금리를 말합니다. 이자 계산 방식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월복리는 매월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고 합산한 금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그 다음 월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같은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되더라도 이자 계산 방식으로 월복리를 적용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상품 검색 화면으로 돌아오면 기본 조건이 적용된 많은 상품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제일 위에 나타난 상품이 가장 높은 세전 이자율이 적용된 상품으로 상세 정보를 터치하면 회사 연락처, 우대 조건,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렬을 클릭하면 세전 이자율이나 최고 우대금리 기준으로 정렬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는 이자율뿐만 아니라 안전성, 서비스 수준,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죠? 다만 원리금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이라면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단에 상품 상세 검색을 터치하면 검색 조건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저축 금액부터 저축 예정 기간, 금융권역과 지역은 물론 가입 대상, 이자 계산 방식으로 단리나 복리, 전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복리로 적용하는 경우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 좀 더 유리하겠죠? 다음은 적금 상품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상단에 집 모양 홈 버튼을 눌러 다시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로 돌아왔다면 지폐가 층층이 쌓여있는 아이콘 적금을 터치, 주의사항을 닫으면 수많은 적금 상품이 검색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용어 설명 부분에 있어 정기예금과 다른 부분을 살펴보자면 바로 적립 방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금의 적립 방식은 정액 적립식과 자유 적립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정액 적립식의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며 자유 적립식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상품 검색 결과로 돌아와 기본 검색 정보를 살펴보면 이번에도 가장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더불어 화면 상단에 상품 상세 검색을 터치하면 정기예금과 같이 여러 조건들을 변경해 본인에게 꼭 맞는 적금 상품을 검색해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편리하죠?